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변하는 내용과 변하지 않는 형식을 구별해 보면서 이데아의 일반적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form이었습니다.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존재의 형식이 바로 이데아였습니다. 그런 다음 플라톤이 주창한 이데아론을 살펴봤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어떤 사물과 존재의 배후에 있으면서 시공을 초월하여 그 사물과 존재의 진정한 형식으로 있는 물질적이지 않은 완벽한 무엇이었습니다. 이데아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 머릿속에, 즉 우리 사유 속에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런 이데아를 모방한 세계였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모방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찾고 싶다고요? 참된 지식을 얻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진짜라고 믿으면서 만족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적이며 완벽한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이지요. 여러분은 플라톤 할아버지의 이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플라톤의 제자 등장하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신비주의 철학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비판적입니다. 여러분도 자기 스승이 틀렸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처럼 스승의 생각에 묶여 있지만 말고 자기 생각을 펼쳐보십시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기 스승한테는 개기지 못하고 스승의 족쇄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존재의 참모습이 없다면 철학에 무슨 필요가 있겠으며 더 바람직한 제도, 문화, 교양,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자체가 진정한 세계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배우 세계나 신비한 세계에 관심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데아의 세계는 이미 이 땅에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하는 이 리얼한 세계의 모든 사물에, 그리고 모든 존재에 어떻게 이데아가 구현되어 있는지를 주시하라는 겁니다. 모든 존재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갖습니다. 변하지 않는 속성과 변하는 속성으로요. 잘 안 변하는 속성과 잘 변하는 속성으로 구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변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반복해보지요. 모든 존재는 두 가지 속성을 동시에 갖습니다. 변하는 속성이 존재의 내용을 구성합니다. 변하는 속성은 존재의 재료일 뿐이지요. 변하지 않는 속성이 존재의 형식을 구성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존재의 본체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이 나옵니다. 변화에 관련된 내용은 영어로 matter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형식은 영어로 form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플라톤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지요.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는 형식, 즉 이데아는 내용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진리를 갖고 있는 이데아와 우리가 살고 있는 리얼리티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철학에서 이데아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마치 여기에서 벗어나 이데아로 향하는 문을 열어야 하는 듯합니다. 철학자들은 이 두 가지 분리된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은 다음에 거짓된 세계에서 마치 동굴 속의 삶을 살고 있는 현실의 사람들을 이데아의 세계로 인도해야 했습니다. 동굴 밖의 진리를 전도하는 사람들은 플라톤을 따르십시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존재가, 모든 사물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형식과 내용이 일체를 이루고 재료와 본체가 하나가 되어 존재합니다. 리얼리티 안에 이데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Matter and Form, Form and Matter, 즉 진료 형상론 또는 형상 진료론이라고 불리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료는 무엇이며 형상은 또 어떤 뜻입니까? 먼저 진료라는 용어를 해설하고 다음으로 형상이라는 단어를 따져보겠습니다. 과거 100년 전에 일본 사람들이 Matter and Form을 진료와 형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은 일본인이 아닙니다. 한국인은 일상생활에서 진료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지식을 우쭐거리며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진료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진료가 뭔데요? 라고 물으면 중언부언하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더군요. 진료는 재료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은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공부했기 때문이지요. 알아봤기 때문이고 누군가 가르쳐줬기 때문이며 직접 겪어보면서 지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칭해서 철학자들은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의 재료인 경험, 그것이 바로 매터, 진료입니다. 또한 진료는 내용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를 안내하고 가르쳐주는 것을 일컬어 도덕이라고 부릅니다. 윤리학이라고 불러도 좋고요. 도덕에는 다양한 규범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규범의 내용을 일컬어 매터, 즉 진료라 부릅니다. 한국인은 매터를 일본인처럼 진료라 번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료로 번역하거나 내용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form, 형상이라는 단어를 살펴봅니다. 현대 철학자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form은 shape가 아님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기본적으로 form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지금 거기에는 없고 우리들 머릿속에 있는 개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형상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 등의 뜻을 가지니까 이게 완전 헷갈리게 됐던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 머릿속으로 차곡차곡 정리돼서 지식을 만들잖아요. 지식의 내용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한데 모아서 질서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폼입니다. 수학에서는 함수, 물리학에서는 법칙, 소프트웨어에서는 알고리즘, 인류학에서는 도덕 법칙, 이런 게 폼입니다. 이런 개념들을 형상으로 번역할 수는 없잖아요. 단어 하나 때문에 철학이 아주 망해버리죠. 그러므로 형식으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제를 삼고 있는 이데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매터는 존재의 재료이자 내용입니다. 그거는 변하는 속성을 갖고 있고요. 폼은 존재의 형식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고 존재의 본체를 나타냅니다. 형이상학에서 윤리학까지 두루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하시고자 한다면 매터 앤 폼은 진료와 형상이 아니라 내용과 형식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확하기도 하고요. 유용하기도 하고요. 고대 그리스어로는 매터는 힐레, 폼은 에이도스라 하는데 그런 용어들은 몰라도 그만입니다. 한국인이 고대 그리스어로 철학하는 것도 아니니까 말이죠. 자, 여러분 퀴즈입니다. 여기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조각상이잖아요. The Thinker 이런 이름의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상에서 매터는 무엇입니까? 네, 청동 작가의 땀과 기술, 디자인 그런 게 되겠지요. 폼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형태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인간입니다. 작가가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은 그런 인간이겠지요. 이 조각상의 폼은 작가의 머릿속에 있고 또 우리들 머릿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퀴즈입니다. 철학사에서 아주 유명한 퀴즈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을 갖습니다. 인간은 누구의 모방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육체와 정신 중에서 무엇이 매터이며 무엇이 폼입니까? 어느 쪽이 진료이고 어느 쪽이 형상일까요? 무엇이 내용이고 무엇이 형식일까요? 표현을 바꿔볼게요. 무엇이 재료이고 무엇이 본체일까요? 육체와 정신 중에서 말이죠. 다음 중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가 보기에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육체가 인간의 본체지. 육체는 거짓말을 안 해. 봐봐. 당신의 육체는 바뀌지 않잖아. 그러므로 육체가 당신의 형식, 즉 당신의 이데아야. 2번 아니야. 육체는 재료일 뿐 나이를 먹으면서 변하지. 죽으면 소멸하잖아. 인간의 본체는 정신이야. 그러므로 당신의 소울이 당신이라는 존재의 이데아, 즉 폼이지. 네, 맞췄습니다. 정답 2번. 네, 여러분은 지금 이데아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셨습니다. 철학 반성회를 열어봅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반론, 즉 진료형상론, 형상진료론을 공부하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반성해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반성회입니다. 여기서 반성이란 말은 한번 곱씹어 생각한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냥 편하게 라디오처럼 들어주세요. 첫 번째 반성. 인류 역사에서 현대인들이 가장 똑똑합니다. 과거 인류에 비해 지식 수준이 장난 아니지요. 그렇다면 철학이 현대인에게 어려울 리 없을 거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류 스승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했을 리도 없고요. 그분들은 대체로 자명한 말씀 하십니다. 그런데 서양 철학이 한국어로 표현되기만 하면 철학이 정말 난해해집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한국 철학자들이 한국어로 철학을 표현하기보다는 일본어로 철학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이며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답변인 포멘 메터만 해도 그래요. 다들 진료 형상론, 형상진료론으로 부릅니다. 안타깝지만 100년 전 일본인이 만든 잘못된 번역입니다. 일본에서는 다양한 철학 용어 해설집이 출판됩니다. 아주 많습니다. 저도 몇 권 갖고 있고요. 어째서겠어요? 과거 일본 번역자들이 만들어낸 용어들은 현대 일본인조차 일상생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낡은 언어여서 쉬운 단어풀이를 해줘야 하는 현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용어 해설집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출간한 책을 많이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 일들이 철학 분야에서 우리 한국인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이제 그만 그런 족쇄를 끊어냈으면 합니다. 우리말에 제대로 자리 잡은 일본어는 놔두더라도 100년의 세월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정착하지 못한 일본어는 좀 떠나보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신적 식민지에서 벗어나려면 일본인이 만든 잘못된 번역은 교정해야겠지요. 진료 형상이 아닙니다. 내용과 형식입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당분간 저도 어쩔 수 없이 여전히 진료 형상론으로 불려야 하겠지만 말이죠. 우리들에게 채워진 족쇄입니다. 두 번째 반성.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고전 철학에 관심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플라톤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를 추천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가치는 21세기 우리 인류에게 그다지 큰 울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을 읽어도 지적인 쾌락 이상을 얻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유는 이런 거예요. 플라톤의 사상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후대 철학자에게 미친 영향이 훨씬 커 보이더군요. 예를 들어 임마누엘 칸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철학의 기초로 삼습니다. 칸트를 읽다 보면 끊임없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좀 더 자세히 읽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세 번째 반성.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론은 사물 그 자체의 존재 양식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물을 하나씩 분석해서 얘의 진료는 이거, 제 내용은 이거, 이것들의 참된 형식은 뭐 이런저런 것이야 라고 이러쿵 저러쿵 하나씩 분석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우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거지요. 또한 사물에 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보다 현대 인류가 훨씬 더 풍부하고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방대한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물과 존재에 대한 진료 형상론은 과학에 의해 이미 충분히 대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론을 공부하면서 서양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부분, 변하는 것보다 변하지 않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라고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데아론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몇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훨씬 머리에 잘 남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칸트의 이데아론을 다룹니다. 감사합니다.